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해법, 부채 증가 속도보다 GDP 증가 속도 급발진해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카사 투자 성과 안 보이니? 스콧 베센트 트럼프 오락가락 아니고 요리조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올리브가지입니다. 자, 물론 제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이었으면 그 현지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라던가 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체득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제가 미국인으로서 오래 살아서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해야 되니까 저도 막 미시간대 그 설문조사 오면은 굉장히 안 좋게 대답하고 크루즈 4년 예약해갖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그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80 다 된 노인이 정말 그 정치 성향 다 떠나서 물론 제가 앞에 전제로 깐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80 된 노인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고 거기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성향으로 자라왔었다면은 80 넘은 노인이 저렇게 정열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안 쳐줄 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 80 다 된 노인이 저 정도로 정열적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인정하고 싶다. 일단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아니 왜냐면 저게 도대체 사람의 스케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냥 해외여행으로 놀러 가는 걸로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가도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차나는 곳 가면. 근데 저 사람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미국 민주당에서는 맨날 무슨 해외 순방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또 분명 공격을 할 테지만 그 지금 순방하는 거 중동 자체가 시차가 나는 데다가 3개국을 순방하라고 그리고 중간에 쉬지를 않아요. 왜냐면 에어포스원에서 항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에어포스원 통로에서 인터뷰를 하죠. 근데 그 안에 집무실 가서도 또 특정 언론이랑 단독 인터뷰 이 일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바로 쉬느냐. 계속 일정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립선 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프면은 솔직히 적봐도 어떤 매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맨날 욕하고 싸워도 아픈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저기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썼잖아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건강 얘기도 나온 거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다 하면서 나는 투명하게 다 받을 것이고 근데 피 검사를 하니 뭐니 하니 그것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무슨 검사를 자세히 하느냐는. 근데 좋게 나왔다. 건강하다.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때문에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행정 서명하고 무슨 로즈가든 가서 행사하고 순방 다니고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봐라. 이게 증거 아니겠느냐. 건강검진을 따로 해서 무슨 수치표를 기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것 그것도 조금 하겠지만 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라 이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 트럼프의 정책을 제가 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80 넘은 노인이 하는 게 정말 대단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무디스에 대한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지금 3대 축이죠. 3대 축이죠.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전방에 등장했었는데 테슬라의 경쟁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지금 빠졌죠, 뒤로. 그쵸? 뒤로 빠지고 지금 딱 3명이 전면에 나서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전면에 나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당연히 뒤에서 지원 사격하고 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말투랑 그 딕션도 바뀐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굉장히 유했거든요. 앨런 머스크에 비해서. 그래서 옆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지원 사격해줘야 스콧 베센트 장관이 여러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나가잖아요. 예전에 같이 서 있었다니까요. 같이 서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얼버무리니까 옆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지원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제만 해도 2개를 돌았거든요. 어제 CNBC랑 CNN을 동시 인터뷰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이분이 무슨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처럼 막 토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 조지 소로스 펀드의 2인자라고 불리는 그 펀드 헤지 펀드를 운영하시던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재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의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뭐 그런 저기 해프닝도 있었긴 하더라고요. 이 지금 신용평가를 매기는 데가 무디스 레이팅이라는 곳인데 그 공화당의 의원인가요? 다른 회사를 그러니까 무디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디스 레이팅스, 모디스 뭐가 있는데 이 신용평가 하는 데는 무디스 레이팅인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를 찝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좀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냥 무디스 들어간 거 다 싫겠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하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2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의장 자리마저 갈아치울 지금 야욕을 부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는 신용평가사는 아니 FIB보다 뭐 등급을 굳이 낮추기는 그렇지만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수장이 있는 곳보다는 좀 낮게 보겠죠. 신용평가 기관은 3개나 있고 또 FRS 시스템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스는 당연히 FIB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디스라고 뭐라고 안 하겠어요? 당연히 무시하겠죠. 자,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지금 CNBC에서 이걸 띄워놨어요. 무디스에서 뭐라고 했냐? 2017년이면 언제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1기 때도 이 상황이랑 지금 비슷하게 했었어요. 근데 강도가 약했다 보니까 강도가 약한 것도 있고 우리가 파블로프 효과라고 하죠. 최근에 기억이 더 강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1기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렇고. 지금 펼쳐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트럼프 2기 기억 별로 안 날걸요? 이렇게 강력하게 했어도? 물론 너무 강력해서 기억에 남긴 하겠지만 그때 10년, 20년 후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더 지금 다가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기억은 안 나는데 2017년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대규모 감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외국 기업이라든가 외국에서는 관세를 매겨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 미국 소비자들의 그 지갑을 그 두둑히 해주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펼치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반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그 반대로 인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세 법안이 만약에 통과를 어거지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디스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그 감세 정책을 통과시켜버리면 정부 부채가 무제한도로 지금 늘어나서 위험하다. 그래서 낮췄어요. 신용등급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디스가 뒤처지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바로 말했어요. 지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스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피치랑 S&P는 옛날에 했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편한 게 없는데 이제 내렸다는 것은 비겁하다. 다른 데는 이미 선제적으로 내렸는데 너는 뭐 눈치보다 이제 내린 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냐? 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나 전쟁 중이 아니었는데 GDP 대비 6.7%의 부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전립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 우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정책에선 양보를 못하는 거죠. 조류독감 때문에 다 죽여가지고 계란값 폭등시킨 거 우리가 겨우겨우 잡아놨고 그것도 바이든 탓인데 우리가 지금 살려놨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DP 대비 6.7% 부채 물려준 거 누구냐? 바이든 정권 탓이다. 이거를 갖다가 왜 우리 정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하필이면 지금 그러니까 또 그 타이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리려면 바이든 정권 때 내렸어야지 왜 저걸 지금 타이밍에 하필이면 중동 그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면은 무슨 공격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중동 3개국 순방을 돌아가지고 빅딜을 해왔고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기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다 낮춰놨는데 움직이려면 파월 의장만 움직이면 되는 이 타이밍에 왜 무디스가 나서가지고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면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신용등급을 낮출 때면은 이미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뒤다. 그러니까 후행지표라는 거예요. 후행지표인데 피치랑 S&P는 그나마 미리 올렸는데 그 후행지표 중에서도 너는 꼴찌를 올렸다.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무디스 신용등급 강도 누가 신경 쓰냐.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디스를 별로 믿지 않는다. 아니, FRS 시스템도 지금 믿질 않는데 무디스 안 믿겠죠. 지금 FRS 시스템 안 믿잖아요, 지금. 그 의장은 바보고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엉망진창이고 항상 느림보 거북이에 타이밍 못 맞추고 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안이 현재 형태 그대로 통과된다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공화당 의원 몇을 설득을 하여 7월 14일이라고 했죠. 7월 14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을 딱 뭔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남기기를.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독립기념일 날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가 이 업적을 이뤘다고 하면서 또 자화자찬하려고. 그때까지 만약 7월 14일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국가부채가 3조 3천억 원에서 최대 5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해법, 아까 전에 이거 우리가 이거 맞는 거 아니라고 깔아놓고요. 그렇죠? 깔아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 변명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콧 베센트는. 자, 물론 바이든이 GDP 대비 6.7%의 부채를 옮겨줘서 우리가 힘들어서 이걸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하필이면은 무디스가 지금 신용등급 강등을 하여 마치 트럼프 정권이 잘못해서 강등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이겨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속도보다 GDP를 빨리 올려버리겠다. 아까 그거잖아요. GDP 대비 6.7%가 지금 부채 수준이 바이든 정권에서 물려받은 거면 우리는 부채가 더 늘어날 건데 어차피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거니까 GDP를 더 빨리 올려버려서 그럼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GDP 금액을 높여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해법이에요. GDP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가지고 부채 속도가 증가해도 그것을 능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GDP 대비 부채 비율 6.7%를 확 낮추는 성과를 4년 뒤에 퇴임할 때 남기겠다는 이 자신감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가속화시켜가지고 이 GDP를 늘려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보라 이겁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야, 그거 말고, 자, 신용등급 강등했으면은 국가의 그 신용도가 낮아진 것이고 국가의 지위가 미국이라는 최강도국의 지위가 낮아진 것인데, 그럼 봐라. 만약에 낮아졌으면 왜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뭐 표현으로 하면 뭐 굽신거리고 옛날 키싱 마이 에스라고 했잖아요. 물론 공화당 그 만찬회에서 한 이 말이라 좀 가려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트럼프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어투가 강하고 말을 센 걸 하는 건 사실인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만찬회에 가가지고 나비 넥타이하고 그 공화당 의원들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 말을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말로 그거를 너무 저기해서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18개국이고 20개 정도의 강력한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협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알렸습니다. 경고를. 만약에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자, 요거는 제가 왜 했냐면 CNN 굿즈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보고 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나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물론 내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GDP를 성장시켜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거지만 만약에 중간에 어그러질 것을 대비해서 경고까지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해하시겠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 무디스 말대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을 올려서 그걸 막겠다. 하지만 감세 법안이 트럼프 의지대로 7월 14일까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뜯어와야겠어요, 지금? 관세로 뜯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경고한 겁니다. 선의로 만약 협상 안 하면 그 4월 2일 날 우리 관세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던 그 날이 있죠. 표 들고 와서 막 비관세 그 장벽까지 합쳐가지고 그 상호관세 부과했던 그 시점에 그 무서운 숫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세 법안 통과 안 하면 관세로 뜯겠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경고를 날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또 나타났죠. 그동안 중동 3개국 순방에 동행했기 때문에 저기가 없었죠. 이 기자회견이 없었는데 어제 있었습니다. 또 질문했죠. 안 할 리가 없죠. 자, 무디스에 대해서 대통령의 반응을 알고 싶다. 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보았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자, 이걸 왜 하고 있겠느냐?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영향을 끼친다면 저 중동 3개국은 바보입니까? 캐롤라인 레빗이 이 얘기한 겁니다. 카타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보세요. 그럼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 내린 걸 의미를 부여했으면은 신용등급 내려간 미국한테 누가 멍청하게 저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게 현실의 신용등급이란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대규모 투자 결정한 저거지. 후행 지표인 무디스의 신용등급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바이든 때 신용등급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스코페센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성과를 봐라. 인플레이션은 떨어졌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원유가고. 저거 아까 3대 축이라고 했는데 3명이 입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다 똑같아요. 성별이 틀리고 말투만 틀릴 뿐이지 스코페센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다 똑같아요. 맨날 하는 말이 휘발유 가격 1갤런당 2달러 밑으로 내렸고 달걀 가격 89% 내렸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약가까지 인하해주고 그다음에 감세법안 7월 14일까지 통과시켜서 두둑히 채워주고 그거 만약 감세법안 안 되면 관세 뜯어갖고 또 채워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 이거죠. 계속. 자, 그다음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다가 AI 어떤 투자,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그다음에 젠스당이랑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만나는 자리까지 마련해줬죠. 왜냐면 젠스당이 약간 삐졌잖아요. 제가 삐진 건 아닌데 중국에다가 레거시 반도체도 못 팔게 하니까 갑자기 매출 공백이 생겨서 엔비디아가 지금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제적으로 택한 게 중동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동에 저기다 하면 중동의 AI 회사들의 지분을 다 중국이 갖고 있다. 이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기자분 보고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중국이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기 협상문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 우려가 없다고. 그렇죠? 지금 중동을 중국의 대체제로 삼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한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이 거길 다 먹고 있어서 중동한테 대체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밀어주려고 해도 그거 다 중국한테 간다. 근데 협상문에 그거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자, 어떤 협상 대표들, 중동 3개국 방문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희망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 솔직히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름 끼칠 수도 있는데 자,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간증 같죠.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았대요.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네, 이렇습니다. 자화자찬이죠.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스코페센트 트럼프 오락가락 아니고 요리조리. 자,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하는 또 많은 것 중에 공통된 게 이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오락가락한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그때 공격했죠. 미국 무역부 대표 보고. 당신 그거 관세 발표하는 날 언제 알았냐고. 미리 몰랐죠? 하면서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거 보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트럼프랑 전혀 협의도 안 됐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저렇게 맨날 바꾸시는 건데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전략적 불확실성. 말을 멋있게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 미국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스코페센트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략적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는 저걸 뭐라고 표현했죠?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이게 하나의 사안 가지고 보는 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맞죠? 지금. 너무 극과 극이죠.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나 스코페센트가 말하는 건 전략적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져야 상대방이 헷갈린다는 거죠. 물론 지금 트럼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저거 자기도 그러다 속는 거 아니야? 그렇죠? 트럼프가 자기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상대방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헷갈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4월 이준 수준으로 다시 격상하겠다고 경고를 날렸고요. 중국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90일간의 중단이. 그래서 90일간 중단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성의를 다해 협상하기를 바란다. 여기서도 그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CNBC랑 CNN에 둘 다 나왔는데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월마트 CEO 얘기 잠깐 살짝 보겠습니다. 월마트에서 가격 올린다고 했죠. 월마트에서 한테도 가격 직격탄 날렸습니다. 월마트 CEO랑 통화를 했는데 월마트가 관세를 인하해야 되는데 엄중한 경고를 내놨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그 기자가 공격했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마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경제적 지식을 시험하는 것처럼 물어봤잖아요. 이거 관세 매기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자 이전에 옛날에 수출업자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수출업자였는데 나한테 와요. 피해가 나한테. 저한테 왔습니다. 미국의 수출업자한테 피해가 오지 다른 나라한테 피해가 안 가요. 하면서 마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바보인 것처럼 하자 저의 경제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중국 물건이 많으니까 그럼 중국 물건에 관세를 매기면 월마트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바보네. 너네 중국 죽이려다가 월마트 죽이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그거를 못 견뎌서 하려고 하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너네가 흡수해라. 월마트 너네가 흡수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할 거예요. 또 지금 두 명한테 전화 제일 많이 하거든요. 기업 중에는 월마트 CEO랑 팀쿡 애플 CEO요. 두 명한테 가장 많이 전화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올리브 가지입니다. 자, 트럼프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 옛날에 십자가 여기다가 검은색으로 긋고 방송 출연한 거 아시죠? 그거 합성 아니었죠? 진짜예요. 그리고 항상 회의 있을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번에도 인용했죠. 자, 이번에 중동 3개국 순방할 때 시리아 대통령 만난 거 아시죠? 시리아 그 대통령이 옛날에 현상금 걸어서 미국이 잡으려던 인물입니다. 그 시리아랑 단교했어요. 근데 시리아한테 지금 기회를 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랑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회를 줬어요. 시리아 너네가 이렇게 굽신거리고 나오니까 기회 한번 주겠다. 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안 숙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은 안 숙이고 지금 노발대발하면서 트럼프가 우리 중동 망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트럼프는 기회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란 지도부가 이 올리브 가지, 그러니까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 제로로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네가 말 잘 듣고 이러면 이란도 번영할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마치 올리브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올리브 가지 어디 나옵니까? 자, 뭐 기독교 안 다니고 성경 안 해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파도가 다 이제 완만해지고 마지막에 이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노아한테 줘요. 이 올리브 가지가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올리브 가지를 평화의 상징으로 내가 던져주는데 만약에 그거를 잡는 사람은 시리아처럼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이란처럼 올리브 가지를 무시한다. 그러면 패망의 길로 간다. 내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옵션 쓰기 싫다고 완전히 경고장 날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숫자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게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의 수치를 눈여겨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죠. 신용등급이 강등된 나라에다가 누가 저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3대 축이 가장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무디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무디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하지만 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디스의 칼날은 무디어스.